내가 어젯밤에 합참의장 사모님이랑 직접 얘기했는데 너처럼 말 안 듣는 년들은 똑바로 정신교육 시키라고 하더군. 강원도 화천 영하의 혹한속. 여단장 3호 최서영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붉게 화상을 입은 손으로 얼음물에 담긴 김치통을 닦는 한지원 중령을 향해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감히 군 서열 1위의 이름을 팔아 현역 장교를 노예처럼 부리며 그 사적 노동을 정신교육이라 정당화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한중령이 어젯밤 참다 못해 전화 한 통을 건 그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칭하고 있는 합참의장 3호 김윤희 여사. 바로 그 본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바람은 11월 초순임에도 불구하고 살을 애는 듯 했다. 대한민국 육군 15사단 승리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저 지리멸렬한 추위만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돌았다. 육군 합동참모본부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하던 한지원 중령은 일주일 전 이곳 15사단 사령부의 인사참모로 발령받았다. 합참의장 한태준 대장의 외동딸. 그것이 그녀가 평생을 달고 산 꼬리표였다. 그녀는 그 꼬리표가 자신의 실력을 가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임명한 자리라는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야전,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전방사단의 참모직을 자원했다. 승리부대는 제2군단 예하부대였고 합참의장인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지휘 계통에 관여하는 곳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가 새 업무에 적응하며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낸 토요일 오전. 휴대폰이 울렸다. 사단장도 부사단장도 아니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50여단장 사모님이었다. 필승. 중령 한지원입니다. 어머 한중령. 나 50여단장 와이프 최서영이에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군인 특유의 절도는 조금도 없이 앙칼지고 높은 톤이었다. 토요일인데 미안. 지금 우리 관사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거든. 사단 사령부 여군 장교들은 다들 와서 돕고 있는데 한중령만 안 보이네. 인사참모가 그러면 쓰나. 빨리 좀 와요. 명백한 사적 지시였다. 한지원 중령은 이 말을 짚었다. 이것이 그녀가 피해왔던 그러나 결국 마주하게 된 야전의 현실이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녀는 막 세탁소에 맡기려던 전투복을 내려놓고 가장 편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50여 단장 관사로 향했다. 관사 마당은 거대한 시장판을 방불케 했다. 수백 포기의 절인 배추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담긴 고무 대야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단 사령부의 여군 장교 4~5명과 참모 장교들의 아내들이 허리를 숙인 채 묵묵히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모피 조끼를 걸친 최서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15사단 50보병 여단장 박민석 준장의 아내였다. 어머, 우리 한중령 오셨네. 인사참모님께서. 최서영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녀를 맞았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한지원에게로 향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얼른 고무장갑 껴요. 합참에만 있어서 이런 건 처음인가? 손이 아주 곱네. 최서영이 한지원의 손을 훑어보며 말했다. 거기 김중령. 이리 와서 한중령 좀 가르쳐. 답답해서 못 보겠네. 인사처에서 근무하는 김수진 중령이 땀을 닦으며 달려왔다. 그녀는 한지원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한중령님. 그냥 눈 딱 감고 하세요. 저분 우리 사단 실세예요. 박민석 준장님 소장 진급에 목숨 거셔서 지금 아무도 못 말려요. 한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고무장갑을 꼈다. 차가운 절인 배추의 감촉이 손끝을 아리게 했다. 그녀는 묵묵히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노동 착취였다. 최서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루에 앉아 현장을 지휘했다. 거기 양념 너무 많이 묻히지 마. 이 귀한 걸. 어휴, 저긴 너무 싱겁잖아.
이게 다 어디로 갈 김치인데 이렇게 성의가 없어.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한지원 중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배추를 날랐다. 그때 최서영이 다른 장교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요? 최서영은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우아하게 들며 말했다. 내가 이번에 한마음회 정회원이 됐잖아요. 한마음회가 어떤 곳인지 다들 알죠? 대한민국 육해공군 장성급 부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합참의장님 사모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바로 그 동사단. 마당의 모든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김수진 중령이 과장된 몸짓으로 아부했다. 어머 사모님, 정말이세요? 우와 대단하세요. 그럼 합참의장님 사모님이랑 직접 만나신 거예요? 한지원의 손이 멈칫했다. 한마음회는 그녀의 어머니 김윤희 여사가 군인 가족들의 복지와 소외된 장병들을 돕기 위해 만든 순수 봉사단체였다. 그럼 지난주에 용산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김윤희 사모님께서 내 손을 딱 잡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야. 최 사모가 참 야무져. 군대는 역시 기강이야. 하시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한지원은 어머니가 공식 석상에서 그런 사적인 말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최서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특히 요즘 여군들 군기가 빠졌다고. 경력만 내세우고 시집도 못 간 노처녀 장교들은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군인 정신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딱 우리 한중령 같은 사람 두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호호호.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다. 다른 이들은 어색하게 따라 웃거나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 중령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아버지를 피해서 온 이곳에서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히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 순수한 봉사단체의 이름을 이런 더러운 갑질과 사적 노동을 정당화하는데 팔아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사모님. 한지원이 허리를 펴고 최서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마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뭐? 뭐라고? 최서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군인 장교들을 사적인 목적에 동원하신 것도 모자라 한마음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합참의장 사모님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입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한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수진 중령이 사색이 되어 한지원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한중령, 왜 이래? 참아. 최서영은 잠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미쳤나?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내가 뭔데 한마음회를 입에 올려. 내가 김윤희 사모님이랑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내가 알아? 압니다. 사모님보다 훨씬 잘 압니다. 한지원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마음회의 제일 수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의 위계 질서를 사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모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어기고 계십니다. 이 미친 것이. 분노로 몸을 떤 최서영은 자신이 맛을 본다며 들고 있던 방금 끓인 뜨거운 배추속국이 담긴 국그릇을 한지원 중령을 향해 집어던졌다. 악! 한지원 중령은 팔로 얼굴을 가렸지만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활동복 상의와 손등 위로 쏟아졌다. 살같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당장 내 집에서 꺼지지 못해. 여보, 박 장군, 당신 부대에 미친 여군이 있어. 당장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최서영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관사 안으로 뛰어들어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내려다보며 한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화천의 겨울바람이 젖은 그녀의 옷 위로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3시, 한지원 중령은 50보병 여단장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화상 연고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손등이 욱신거렸다. 필승. 한지원이 거수 경례를 하자 50여단장 박민석 준장이 책상 너머에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내의 분노를 그대로 옮겨온 듯 굳어 있었다. 한지원 중령.
합참에서 왔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여단장님, 합참 물 먹으면 위아래도 없나. 감히 내 아내에게 그것도 관사에서 민간인에게 언성을 높여? 그게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할 짓인가? 박민석 준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여단장님, 저는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해 항의했을 뿐입니다. 또한 사모님께서 합참의장 사모님의 명예를. 닥쳐. 박민석 준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한 중령이 뭔데 합참의장 사모님을 입에 올려. 내 아내가 한마음회에서 김윤희 사모님과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자네가 알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원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한 중령, 자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나 보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곧 합참의장님 독대를 앞둔 사람이야.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자네 같은 문제야 하나 내가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아들어? 협박이십니까? 조언이지. 박민석 준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턱짓을 했다. 자네가 지금 살 길은 하나야. 내일 당장 관사로 가.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 그리고 오늘 미처 다 담그지 못한 김치, 그거 다 자네 혼자 마무리해. 빈 김치통 100개 전부 자네 혼자 닦아놔. 대답 안 하나? 군 생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자네 인사기록에 뭐라고 적어줄까? 상관 모욕, 지휘 체계 문란, 정신 이상. 한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군대였다. 그녀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러나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된 거대한 부조리였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든 아니든 이 화천 15사단 50여 단의 왕은 바로 눈앞에 저 준장이었다. 못하겠나? 박민석 준장이 비웃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지원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부하답지. 합참에서 왔다고 뻣뻣하게 굴지 마. 여긴 화천이야. 내 구역이라고. 집무실을 나온 한지원은 차가운 복도에 섰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등보다 가슴속에서 더 뜨거운 불이 치밀었다. 그녀는 군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아버지를 지나쳐 2번 어머니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웬일이야 주말인데. 점심은 먹었어? 한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엄마. 지원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지금 화천 15사단에 있는데. 응. 알고 있지. 엄마가 만든 한마음의 이름이. 여기서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 그리고 한지원은 박민석 준장의 협박과 최서영의 갑질, 그리고 자신이 당한 굴욕을 담담하게 그러나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수화기 너머의 다정한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민석 준장이라고. 15사단 50여 단장. 응. 엄마. 미안해 이런 일로 전화해서. 아니. 미안하긴. 우리 딸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 김윤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원아. 너 내일 그 관사에 가겠다고 했지. 응.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가서 그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 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 걱정 말고.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려. 엄마? 아빠랑 같이 갈게. 그날 밤 화천 50여 단장 관사는 승리감으로 들떠 있었다. 최서영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100만 원대가 넘는 프랑스산 와인 잔을 채웠다. 그녀의 남편 박민석 준장이 막 샤워를 마치고 값비싼 실크 가운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최서영이 콧소리를 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한지원인가 뭔가 하는 년 아주 눈이 꺾였더구먼. 내일 와서 싹싹 빌고 김치통 100개 다 닦기로 했어. 박민석 준장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며 으쓱했다. 내가 말했잖아. 군대라는 데가 다 그런 거야.
합참에서 굴러먹던 년이라 뻣뻣하긴. 내가 합참의장님 독대 얘기 꺼내니까 바로 꼬리 내리더군. 어머 정말? 당신 정말 의장님이랑 독대해? 최서영의 눈이 반짝였다. 당연하지. 내가 이번에 소장 진급 못하면 누가 해. 다 당신 덕분이야. 박민석 준장이 아내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가 한마음회에서 합참의장 아내인 김윤희 여사와 특별한 연줄이라도 만든 줄 알고 있었다. 당신이 김윤희 사모님께 싹싹하게 구니까 그 라인이 바로 합참의장님한테까지 닿는 거 아니겠어. 하하. 호호 말도 마. 내가 그 한마음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최서영은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었다. 그녀는 김윤희 여사의 얼굴을 1미터 앞에서 본 적도 없었다. 그저 수백 명이 모인 강당에서 멀찍이 바라본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람. 이곳 화천 15사단에서는 그녀가 곧 김윤희 여사의 대리인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최서영이 남편의 가운깃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내일 그 한지원 중령이 닦아놓은 김치통 있잖아. 거기다 김치 제일 좋은 놈으로 싸서 용산으로 좀 보내. 합참의장님 댁에. 김윤희 사모님 드시라고. 용산? 응. 내가 한마음회에서 배운 정성으로 직접 담갔다고 해. 그럼 당신 진급해.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박민석 준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완벽한 계획이라 생각했다. 부하를 굴복시키고 상사에게는 아부한다. 이것이 그가 배운 군 생활의 전부였다. 좋아. 내일 한중령이 김치통 다 닦아놓으면 거기다 제일 맛있는 속으로 채워서 내 운전병 시켜서 용산으로 직송시키지. 15사단 50여 단장 박민석 준장 부부 올림. 딱 붙여서. 두 사람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거미줄이 실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 교수대 밧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화천읍 시내의 한 허름한 곱창전골집. 한지원 중령과 함께 김장을 했던 김수진 중령과 사령부 작전처의 박미영 소령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김수진 중령이 울분을 터뜨렸다. 아무리 그래도 한 중령한테 뜨거운 국을 끼얹어? 그 화상 어떡해. 게다가 내일 혼자 와서 김치통 100개를 다 닦으라고 했대. 박 준장이 직접. 박미영 소령은 묵묵히 소주만 들이켰다. 그녀는 아이가 둘이었고 남편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이었다.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언니, 우리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저 박 준장 독하기로 소문났잖아. 인사기록, 우리 근무평정에 줄 하나 그이면 우리 군 생활 끝장이야. 그래도 한마음회라니. 우리 고모도 해군 한마음회 활동하는데 김윤희 사모님 그런 분 아니시래. 사적 지시 제일 싫어하고 군인 가족들 사정 일일이 다 챙기시는 분이라고. 최서영 사모님이 거짓말하는 거겠지. 근데 왜 한중령은 그걸 고지곳대로 듣고. 내일 진짜 온대? 와야지 어쩌겠어. 중령이 별한테 밉보였는데. 아 진짜 이 군복 벗어버리고 싶다. 김수진 중령은 곱창 전골이 끓어넘치는지도 모르고 소주잔만 바라보았다. 한지원 중령의 붉어진 손등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별의 위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 밤 최서영은 잠들기 전 한지원 중령에게 확인 문자까지 보냈다. 한중령, 내일 아침 9시 정각이야. 늦지 마. 그리고 복장 똑바로 하고 와. 김치통 닦을 옷으로. 어줍잖게 군복 입고 올 생각 말고. 그것은 확인이 아니라 승자의 낙인이었다. 한지원 중령이 전화를 끊었을 때 서울 용산의 합동참 모의장 공관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져 있었다. 박민석 준장. 화천 15사단 50여 단장. 김윤희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남편 한태준 대장에게 전했다. 한마음회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박민석이라는 자가 어떻게 합참의장 독대를 운운하며 딸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의 딸이 그 치욕스러운 장소에 홀로 가야 한다는 사실까지.
한태준 대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그가 가장 분노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다. 그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이 혹은 내가 지금 당장 화천으로 달려갈 일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이건 화난 아버지가 딸을 구하러 가는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의 이름을 팔아먹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자를 척결하는 군 기강 문제요. 내가 직접 가면 지원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합참의장 딸이라는 꼬리표를 내 손으로 붙여주는 꼴이 돼.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지원이는 군인이요. 군인은 군대의 방식으로 보호받고 그 명예를 더럽힌 자는 군대의 방식으로 심판받아야 하오. 그는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대한민국 육군 지휘부로 연결되는 청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지금 시각은 토요일 밤 10시. 비상 상황이 아니면 울릴 리 없는 전화였다. 그가 누른 것은 15사단이나 2군단이 아니었다. 그가 누른 것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직통 번호였다. 같은 시각 충남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대장은 관사에서 막 주말 일과를 마치고 참모들과 간단한 야식을 들던 중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적색 전화기가 아닌 오직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만이 연결되는 청색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진우 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 시간에 합참의장에게서 전화가 올 리가 없었다. 필승. 육군 참모총장 대장 이진우입니다. 나 한태준이요. 이 총장.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의장님. 웬일이십니까? 총장. 지금 즉시 15사단 50여 단장 박민석 준장을 확인하시오. 15사단. 말씀이십니까? 박 준장이 내 아내와 한마음회를 사칭하며 부하 여군 장교들에게 사적인 김장 노동을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장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보고가 접수됐소. 이진우 대장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뿐만이 아니오. 박 준장은 합참의장 독대를 운운하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장교 하나쯤 GOP에서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내 이름을 팔아 협박을 자행했소. 의장님. 이 총장. 한태준 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내 개인의 가족 문제가 아니오. 이건 합참의장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육군의 지휘 기강을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오. 내일 아침 9시부로 15사단 50여 단에 대한 육군본부와 2군단 차원의 최고 강도 감찰을 지시하시오. 총장께서 직접 이 사태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내일 정오까지 내게 결과를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진우 총장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선 준장이 합참의장을 팔아먹어? 그는 즉시 자신의 작전 참모부장과 감찰실장을 관사로 호출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전화를 꺼내들었다. 제2군단장에게 연결되는 직통 라인이었다. 강원도 춘천. 제2군단 사령부. 쌍용부대를 지휘하는 2군단장 김철수 중장은 토요일 밤 막사에서 당직 사관과 함께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참모총장님이었다. 필승. 2군단장 중장 김철수입니다. 김군단장. 지금 당장 15사단장한테 연락해. 15사단 50여 단장 박민석 준장. 그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나? 육군 참모총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15사단 말입니까? 합참의장님께서 방금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 박민석 준장이 합참의장님과 사모님을 사칭하며 부하 장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행사하고 의장님 이름을 팔아 협박까지 했다는 거야. 이게 군대인가? 김철수 중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예하부대 준장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사칭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위가 아니었다. 군단 전체, 아니 육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하극상이었다. 총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당장 15사단장에게 연락하고 군단 감찰실,
군사경찰단 전부 비상소집해. 내일 아침 9시 정각 15사단 50여 단 관사다. 내가 직접 간다. 사단장더러 내 앞에서 박준장 모가지 직접 따올 각오하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총장님. 전화를 끊은 김철수 중장은 그 자리에서 순찰을 중단하고 지휘통제실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악귀와 같았다. 당장 15사단장 연결해. 지금 당장. 통신보안. 15사단장님 현재 지통실 근무 중입니다. 빠꼬. 잠시 후 15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승. 15사단장입니다. 사단장. 50여 단장 박민석 준장,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어? 박 장군 말입니까? 오늘. 관사에서 김장을 한다고. 김장. 김철수 중장의 고함에 지휘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자네, 박 준장이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나? 그 자식이 합참의장님을 팔아먹었어. 총장님께서 격노하셨고 합참의장님께서 직접 이 사태를 보고받으셨다. 내일 아침 9시 내가 군단 감찰팀, 군사경찰단 전부 이끌고 50여 단 관사로 직접 간다. 사단장, 자네가 내 앞에서 이 사태 수습 못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당장 박민석 준장에게 내일 9시 정각 관사에서 대기하라고 전해. 육군본부와 군단 합동감찰이 있을 거라고. 정확히 전해.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그 시각 화천 50여 단장 관사. 박민석 준장과 아내 최서영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여보, 정말 당신 말대로 그 한지원이라는 년 꼬리 내렸어.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싹싹 빌고 김치통 닦기로 했다니까. 하하, 내가 말했잖아. 합참의장님 독대 얘기 꺼내니까 게임 끝난 거지. 어디 중령 따위가 준장한테. 그때 박민석 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15사단장님이었다. 사단장님이시네. 이 밤에 웬일이지. 필승. 50여 단장입니다. 박 장군. 내일 아침 9시 정각. 관사에서 대기하게. 네? 관사 말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사단장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갑고 건조했다. 내일 아침 9시. 이 군단장님께서 직접 여단 관사로 가신다고 하네. 육군본부와 군단 합동감찰팀과 함께. 네. 군단장님께서 저희 관사로. 왜 말입니까? 나도 몰라. 김장 관련해서 뭔가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 박 장군. 자네.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박민석 준장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질 뻔했다. 김장이라고? 그의 머릿속에 한지원 중령이 떠올랐다. 설마 그년이 군단에 찌른 건가?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그저. 됐네. 내일 아침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테니 그렇게 할게. 전화가 끊겼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사단장님이. 아니, 군단장님이 내일 아침 9시에 여기로 온대. 감찰팀이랑. 뭐라고요? 군단장님이? 김장 때문에? 최서영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한지원 그년이. 아니야. 아닐 거야. 중령 따위가 어떻게 군단장님을 움직여. 그냥 정기 감찰일 거야. 김장은 핑계고. 박민석 준장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합참의장 독대라는 자신의 거짓말이 군단장 감찰이라는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화천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지만 50여 단장 관사의 공기는 핏기가 가신 시체처럼 차가웠다. 박민석 준장은 새벽 5시부터 잠에서 깨어 거실을 서성였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합동감찰이라는 단어와 김장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보, 당신 정말 그 한지원이라는 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최서영 역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애써 고급스러운 실내 가운을 걸쳤지만
공들여 화장을 해도 퀭한 눈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저 합참 사모님 이름 좀 팔아서 기강 좀 잡으려던 거지. 그게 뭐 군단장님이 감찰까지 나올 일이냐고. 당신이 어제 독대니 묻어버린다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년이 앙심을 품고. 닥쳐. 박민석 준장의 눈이 핏발로 섰다. 중령 따위가 아무리 앙심을 품은들 어떻게 이 군단장님을 움직여. 이건 그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 경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합참의장 독대라는 자신의 거짓말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 이군단장 감찰이라는 현실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시나리오로 복잡했다. 단순한 군 기강 감찰일 것이다. 한지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찔렀을 것이다. 아니야. 그년이야. 그년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그는 초조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여보. 일단 그 김치통들 당장 치워. 운전병 불러서 당장. 미쳤어요? 감찰팀이 김장건으로 온다는데 그걸 치우면 증거인멸이잖아. 그냥 두고 그 한지원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 오늘은 바쁘다고. 박민석 준장은 담배를 비벼 껐다. 최서영의 말이 맞았다. 한지원을 돌려보내고 군단장님께는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주말에 모여 김장을 담갔을 뿐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하면 된다. 그래. 그게 낫겠어. 한지원이가 오면 내가 직접 말하지. 오늘은 감찰 때문에 바쁘니 복귀하라고. 그럼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중령 하나가 감찰팀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결국 여단장의 지시를 따를 뿐. 그는 그렇게 믿었다. 시계가 아침 8시 50분을 가리켰다. 박민석 준장은 전투복이 아닌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육군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결전의 시간이었다. 아침 8시 55분. 관사 정문으로 한지원 중령이 걸어 들어왔다. 어제 최서영이 문자로 지시했던 그대로 군복이 아닌 통 넓은 작업복 바지와 두툼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화천의 아침 추위에 그녀의 뺨은 붉게 얼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어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거대한 고무대야와 산더미처럼 쌓인 100여 개의 빈 김치 저장 용기가 들어왔다. 관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자의 여유를 뽐내던 최서영은 테라스에 나와 있지도 않았다. 한지원 중령은 잠시 멈춰섰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통화가 떠올랐다.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려. 아니, 엄마 아빠가 오시는 게 아니야. 지원아, 너는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다. 군인은 군대의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해. 내가 할 일은 그저 내일 아침 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군이 알아서 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조리의 중심에 선 피해자이자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증인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때 관사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며 박민석 준장이 정복 차림으로 튀어나왔다. 어제 집무실에서 보이던 광기 어린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중령, 지금 뭐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다. 오늘은 여단의 중요한 감찰이 잡혔네. 그러니 한중령은 복귀하도록. 이건 어제. 그러니까 그건 오해였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한지원은 그런 박민석 준장을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단장님. 저는 어제 여단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관사로 가서 사모님께 사죄하고 김치통 100개를 세척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 봐라. 내가 지금 복귀하라고 하지 않나? 박민석 준장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순간 최서영이 현관에서 뛰쳐나왔다. 한중령,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내가 말이 심했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줘. 응? 곧 손님들이 오신단 말이야.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한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마당에 놓인 호스를 집어들었다.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저 미친년이. 박민석 준장이 그녀에게 달려가 호스를 빼앗으려던 순간 끼익. 조용한 관사촌의 아침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묵직한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마당으로 돌진했다. 2개의 별 성판을 단 15사단장 지휘 차량, 3개의 별 성판을 단 2군단장 지휘 차량, 그리고 마당 입구를 쐐기처럼 틀어막은 군사경찰 레토나 2대. 쿵. 차가 채 멈추기도 전에 15사단장 오정훈 소장이 분노로 시뻘개진 얼굴로 문을 박차고 튀어나왔다. 뒤이어 2군단장 김철수 중장이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민석 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사단장, 그리고 그 위에 상관인 군단장. 2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관사마당에 나타났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필승. 50여 단장 준장 박민석 준장이 황급히 거수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경례 각도조차 나오지 않았다. 김철수 군단장은 박민석 준장의 경례를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는 박 준장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 산더미처럼 쌓인 100개의 김치통. 그리고 그 앞에서 차가운 물줄기를 손에 쥔 채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한지원 중령. 군단장의 시선이 닿자 한지원은 즉시 호스를 내려놓고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붉게 언 손등이 선명하게 보였다. 김철수 군단장이 낮고 조용한 그러나 마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박민석 준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가 대답하려던 순간 옆에 있던 15사단장 오정훈 소장이 폭발했다. 박민석. 그는 준장이라는 계급조차 붙이지 않았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내 놈이 말한 동계작전 대비 태세인가? 부하 여군 장교를 관사 노비처럼 부려먹는 게 내 놈의 지휘 방침이야.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이것은 오해라고. 오정훈 사단장이 박민석 준장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밀쳤다. 내 놈 때문에 어젯밤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이군단장님께, 합참의장님께서 총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셨다. 내가 감히 누굴 팔아먹어. 합참의장님 이름을 팔아서 내 놈 마누라 김장 파티를 해? 합참의장님? 그 단어가 박민석 준장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의 다리는 모든 힘을 잃었다. 독대 운운했던 자신의 거짓말이 어떤 경로로 군 서열 1위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한지원 중령을 돌아보았다. 설마, 전현이? 그의 시선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 현관 계단에 서 있던 최서영이 그 의미를 깨닫고 마른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그토록 사칭하고 싶어 했던,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하늘. 그 하늘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김철수 군단장은 더 이상 그들의 추태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곁에 있던 이군단 감찰참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찰참모가 박민석 준장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통보했다. 박민석 준장. 이군단장님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귀관을 50여 단장 직위에서 즉시 보직 해임한다. 보직 해임. 또한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군 최고 지휘관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칭 혐의로 긴급 감찰 조사를 실시한다. 감찰참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입구를 막고 있던 군사 경찰들이 다가와 박민석 준장의 양옆에 섰다. 이거나.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제발. 제 아내가 멋대로.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자 김철수 군단장이 처음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자네의 지휘 체계에는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나?
그것은 어젯밤 한태준 합참의장이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의미의 차가운 심판의 언어였다. 군사경찰단장은 뭐하나? 저자를 당장 군단 사령부로 연행해. 군단장님,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박민석 준장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정복 차림으로 군사경찰들에게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관사마당에는 정막이 흘렀다. 김철수 군단장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최서영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묵묵히 서 있는 한지원 중령에게로 걸어갔다. 한지원 중령. 예, 중령 한지원. 한지원이 젖은 손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미안하네. 군단장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사과였다. 군단장으로서 내 예하부대에서 이런 부조리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어. 군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점 사과하네. 아닙니다, 군단장님. 15사단장은 즉시 이 중령을 사단 의무대로 후송 조치하고 가장 좋은 군복으로 한 벌 준비시키게. 그리고 김철수 군단장은 감찰 참모를 불렀다. 한 중령은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이다. 군단 사령부에서 직접 어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공식 진술을 확보하도록. 단 하나의 거짓도 꾸밈도 없이. 육하원 측에 따라.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김철수 군단장은 마지막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김치통을 바라보았다. 이 현장. 이 모든 것은 육군본부 감찰실에 보고될 증거물이다. 전부 보존하고 민간인 최서영 씨에 대해서도 군사경찰단에서 민간인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도록. 그는 모든 명령을 마친 뒤 차에 오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15사단장. 오늘부로 자네 예하 부대 전부 다시 시작하게. 그날 오후 2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춘천은 발칵 뒤집혔다. 50여 단장 박민석 준장이 정복 차림 그대로 군사경찰 차량에 실려 2군단 군사경찰단 건물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조용한 주말의 부대를 순식간에 각성시켰다. 15사단장은 물론 2군단장이 직접 현장에 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은 명백했다. 한지원 중령은 15사단 의무대에서 손등에 화상 치료를 받고 사단장이 긴급히 조달한 새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2군단 감찰 참모실로 이동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먼지 하나 없이 서늘한 감찰 참모실의 진술 조사실이었다. 그곳에는 합참의장의 딸은 없었다. 오직 피해자 및 핵심 증인 육군 중령 한지원만이 존재했다. 한 중령, 편하게 앉으십시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육하원 측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2군단 감찰 참모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는 조심스러운 존중이 배어 있었다. 한지원 중령은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서영이 보냈던 김장 참여 독촉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관사 마당에서 벌어졌던 모욕적인 언사들, 뜨거운 국물을 끼얹은 폭행 사실을 정확히 진술했다. 박민석 준장의 협박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어제 오후 3시경 여단장 집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박 준장은 저에게 합참의장 독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장교 하나쯤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군 최고 지휘관의 이름을 이용한. 잠깐. 감찰 참모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박 준장이 합참의장을 직접 거론하며 중령을 협박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찰 참모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이 2군단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이 사건을 직접 인지한 이유였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다. 군 최상층부의 명예를 사칭한 군법상 최악의 상관 모욕 및 사칭 혐의였다. 한지원 중령은 2시간여에 걸친 진술 내내 단 한 번도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진술은 지극히 건조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그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녀의 진술에 절대적인 신뢰를 실어주었다. 조사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김수진 중령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중령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김 중령님도 진술하러 오셨습니까? 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려고요.
그동안 최서영 사모님이 우리 여군들에게 했던 일들, 박 준장님이 그걸 어떻게 방관했는지, 아니, 어떻게 조장했는지 전부 다. 김수진 중령은 한지원의 손을 잡았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중령님. 한지원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갇힌 동료들을 대신해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었다. 일명 화천 김장 게이트는 그렇게 군 내부를 강타했다. 박민석 준장에 대한 감찰은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이 군단 감찰실은 육군본부 감찰실에 직접 지휘를 받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리를 파헤쳤다. 결과는 참혹했다. 이번 김장 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최서영은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들에게 사적인 빨래와 자녀의 대학 레포트 대필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박 준장의 관용차를 개인 쇼핑과 서울의 피부과 시술에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한지원 중령과 김수진 중령, 박미영 소령의 교차 진술로 확인된 박민석 준장의 상습적인 합참의장 사칭 및 인사 협박 혐의였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독대는 결국 이 군단 군사경찰단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불과 2주 뒤 육군본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 사안은 합참의장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기에 그 어떤 외압도 관용도 허용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민석 준장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아내의 과욕 때문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합참의장 사칭 협박은 명백히 그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다. 징계위원장의 입에서 최종 처분이 떨어졌다. 징계위원회는 50여 단장 박민석 준장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의결한다. 강등. 별을 단 장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그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그것은 소장 진급은커녕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장군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의 별은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별은 단 한순간의 오만과 거짓말로 인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녹아내렸다. 강등과 동시에 불명예 전역이 결정되었다. 수십 년간 부어온 군인 연금은 반토막이 났고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 혐의로 민간 법원에 기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최서영의 삶 역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녀의 비위 사실은 이 군단 감찰실을 통해 육군본부 그리고 한마음회 본부로 즉각 보고되었다. 합참의장 3호이자 한마음회 회장인 김윤희 여사는 보고서를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겪은 일보다 자신의 이름을 팔아 하급 장교와 그 가족들을 착취한 그 행위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한마음회에서는 즉각 최고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실은 단순한 통보로 끝나지 않았다. 육군, 해군, 공군 전군에 하달되는 한마음회 공식 분기 회보에 실명으로 공지되었다. 공지 육군 15사단 50여 단장 배우자 최서영. 본 봉사단의 순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단체의 명예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며 하급 장교 및 그 가족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한마음회 정관 제5조항에 의거 영구 제명함. 그녀는 하루아침에 군인 가족 사교계의 중심에서 가장 끔찍한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했던 합참의장 사모님과의 인연은 사실상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한 꼴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불명예 전역 및 강등 처분과 함께 불과 며칠 만에 호화로웠던 화천 관사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이삿짐을 싸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저주와 원망을 퍼부었다. 몇 달 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춥게 지나간 2월. 경기도 의정부의 어느 허름한 연립주택. 한때 화천 15사단을 호령하던 박민석 대령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군복 대신 늘어난 운동복을 입은 그는 멍하니 탁자 위에 소주병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의 곁에서 한때 화려했던 모피조끼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에 최서영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래.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라고 해.
최서영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래서 당신은 합참의장 독대니 묻어버린다느니 당신이 그따위 소리만 안 했어도 아니 그 한지원이 그년이 그 입 닥치지 못해. 박민석이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방을 채웠다. 내가 한마음회에만 미치지 않았어도 내가 김윤희 이름을 팔아먹지만 않았어도 그는 내가 소장이 되었을 텐데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바닥을 쳤다. 그때 켜져 있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국방부는 지휘관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지휘관 배우자의 사적 지시 및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육군 2군단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부조리 실태에 대한 육군본부의 보고서를 최서영은 텔레비전 화면을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시끄러워. 박민석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한때 별을 꿈꾸던 남자와 별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여자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잊힌 과거의 망령 속에서 그렇게 침몰해갔다. 그들에게 봄은 영원히 오지 않을 터였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한지원 중령은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천 김장 게이트 직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15사단 인사참모직을 떠나 원래 소속이었던 합참정책기획과로 복귀했다. 누군가는 역시 빼기 좋으니 바로 빠져나온다고 수군거렸지만 합참의 핵심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쓴 보고서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가 2군단 감찰실에 제출했던 공식 진술서 말미에 첨부했던 관사 운영 및 지휘관 배우자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태보고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별지 보고서.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오직 군인 한지원 중령의 냉철한 분석과 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제도적 대안만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2군단장과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거쳐 그녀의 아버지인 한태준 합참의장에게 15사단 부조리 사태 후속 조치 건의안이라는 공식 문서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오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전군 새로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변화였다. 그녀가 구력 속에서 지키려 했던 것은 합참의장 딸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였고 그 명예는 군 전체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한중령. 점심 먹으러 가야지. 네, 과장님. 곧 가겠습니다. 그녀가 막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15사단 김수진 중령이었다. 한중령님, 잘 지내십니까? 여기 화천은 한중령님 덕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여단장님은 주말에 관사문을 아예 잠가버리십니다. 다들 한중령님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필승. 한지원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집무실에 청색 내부 전화가 울렸다. 합참의장실이었다. 필승. 정책기획과 중령 한지원입니다.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공적인 전화에서의 목소리는 의장 한태준 대장의 그것이었다. 한중령. 자네가 2군단 통에 올렸던 그 보고서 말이야. 예, 의장님. 국방부에서도 자네 보고서가 아주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더군. 덕분에 군 전체의 나쁜 관행 하나를 도려낼 수 있게 됐어. 수고했네. 과찬이십니다, 의장님. 이번 주말. 의장의 목소리가 아주 약간 아버지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자네 어머니가 계룡대 요양원으로 한마음의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더군. 예, 알고 있습니다. 자네도 시간이 되나? 한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미 3주 전에 자원봉사자 명단에 등록했습니다, 의장님. 수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한 든든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그럼 주말에 보자, 한중령. 필승. 전화가 끊겼다. 한지원은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도 그것에 기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육군 중령으로서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가장 따뜻한 별. 그녀의 이름은 중령 한지원이었다.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의 면회를 간 탁경석 예비역 대장. 그곳에서 그는 외손녀 유은서 하사가 선임 채수와 중사의 가혹 행위로 인해 멍투성이 샌드백이 되어가는 끔찍한 폭행 흔적과 불안감을 발견합니다. 유아사, 지금 내 할아버지랑 노닥거릴 때가 아닐 텐데. 당장 본관 뒤편 창고로 따라 나와. 가해자 채수와 중사는 심지어 탁경석 대장의 면전에서 유은서 하사를 조롱하며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순간 전 특수전 사령관인 탁경석 대장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특전사의 명예를 짓밟는 이 치욕에 참다 못해 그가 전화 한 통을 건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제자 이현우 중장이 지휘하는 특수전 사령부 지휘통제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은서 하사의 몸은 쉴 틈 없이 조여오는 강철 같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그중에서도 대테러 작전 및 은밀 침투 임무를 전담하는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여군 부사관이었다. 부단 내 여군들로 구성된 특수임무 중대에서 그녀의 존재는 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최근 그녀는 혹한기 설상 생존 및 매복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였으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육체적 휴식이 아닌 냉혹한 정신적 압박이었다. 바로 선임 부사관인 채수와 중사의 존재 때문이었다. 채 중사는 완벽주의를 넘어선 가학적인 통제와 권위의식으로 중대 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녀에게 유하사는 자신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증명해야 할 대상 혹은 그 권위에 도전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다. 유하사의 외할아버지가 전 특수전 사령관이자 대장 출신이라는 소문은 채 중사에게는 오히려 유하사를 더욱 철저히 짓밟아야 할 명분으로 작용했다. 유은서 하사는 훈련 복귀 보고를 위해 중대장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채수와 중사와 마주쳤다. 채 중사는 길을 비켜주지 않고 복도 중앙에 서서 유하사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경멸이 떠올랐다. 채 중사의 눈빛은 마치 유하사를 벌레 보듯 했으며 그녀의 오만함은 복도 전체를 무거운 침묵으로 짓눌렀다. 유하사는 군장 속에 갇혀있던 긴장감이 다시 온몸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훈련장에서보다 더한 생존 본능을 발휘해야 했다. 유하사. 지금 자네의 전투복골은 훈련의 훈장이라기보다 며칠 동안 시궁창에서 뒹굴다 온 짐승의 꼴이군. 닷새 밤낮으로 썩은 흙먼지 비린내가 이 고결한 복도에 진동을 한다. 이 707 특수임무단은 아무나 들어와 냄새를 풍기는 곳이 아니다. 자네의 존재 자체가 부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 냄새가 우리 특수임무단의 긍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나? 유하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히며 필승. 채 중사님! 이라고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힘을 실어 외쳤지만 목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모멸감과 분노 그리고 체념을 억눌러야 했다. 특전사 대원에게 훈련 후의 땀과 흙의 냄새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 냄새야말로 그들의 고난을 증명하는 명예로운 증거였다. 하지만 채 중사의 입을 거치면 그 냄새는 유하사의 인격을 짓밟는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 모멸감을 외부로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채 중사의 의도대로 무너지는 것임을 알았다. 유하사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은 모욕이다. 이 모욕은 내가 이겨내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시정? 뭘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건가? 내 몸에 배인 천박한 땀과 흙의 냄새를 내가 어떻게 당장 제거하겠다는 거지. 말대답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복귀 보고 후 개인 정비 시간을 확보해서 몸을 정화해. 다른 대원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특히 다음 주말에 온다는 내 할아버지에게 이 치욕스러운 냄새를 풍겨서 이 부대가 시궁창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 전 특수전 사령관 출신인 내 할아버지의 눈을 더럽힐 생각인가? 채 중사의 말에 유하사는 심장 박동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채수와 중사가 자신의 면회 사실은 물론 외할아버지의 신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유하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압박해왔음을 의미했다. 유하사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채 중사는 유하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고 비틀고 있었다. 유하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필승,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관자놀이에는 땀이 맺혔고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결의로 타올랐다. 유하사는 중대장에게 보고를 마친 후 허락된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전투복을 세탁하고 몸을 씻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응시했다. 눈빛은 강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와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은 그녀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약함이나 이 부조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탁경석 대장은 단순한 가족이 아닌 특전사의 명예 그 자체였다. 그녀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는 그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찬물로 몸을 헹구며 채수와 중사의 가혹한 목소리를 지우려 애썼다. 그날 밤 유하사는 생활관 복도 끝에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탁경석 대장의 묵직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은서. 훈련은 잘 마쳤나? 필승. 할아버지. 접니다. 훈련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닷새 동안 산에서 굴렀더니 밥맛이 꿀맛입니다. 아픈 곳은 전혀 없습니다. 유하사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 억지로 쾌활함을 연기했다. 그녀의 내면은 찢어지고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의 할아버지에게는 오직 강철 같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과시하고 싶었다. 허허. 밥맛이 꿀맛이라니 다행이군. 특전사 대원이라면 그래야지. 무리하지 마라. 강한 것과 무모한 것은 다르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구나. 너무 긴장하지 마라.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탁경석 대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유하사의 떨리는 목소리와 숨기려 애쓰는 과장된 활력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다.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군 내부의 부조리가 얼마나 은밀하고 악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하사가 겪는 문제가 단순한 훈련 문제가 아님을 직감한 것이다. 그의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고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제707 특수임무단의 지휘 체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에 면회 가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장터 국밥 꼭 싸갈 테니 조금만 참고 있으렴. 내가 707 특수임무단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내 명예는 곧 특전사의 명예다. 와, 할아버지 최고입니다. 필승. 전화가 끊겼다. 유하사는 안도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안다. 면회날 채수와 중사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보복을 가할 것임을. 그녀는 침상에 누워 자신의 가슴에 붉게 새겨진 명찰을 만졌다. 그녀는 그 명예를 걸고 다가올 고난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알지 못한 것은 그녀를 짓밟는 이 작은 부리가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악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말이 찾아왔고 제707 특수임무단의 면회실은 주말 면회객들로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위병소에서 탁경석 예비역 대장의 신분증이 확인된 순간 그 평화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켰다. 위병소 근무자는 전 특수전 사령관이자 대장을 역임한 이름 석자에 경악하여 즉시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탁경석 대장은 단호하게 이를 제지했다. 조용히 손녀만 보고 갈 테니 불필요한 소란은 피해주게. 그의 목소리에는 현역 중장의 권위를 뛰어넘는 특전사의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당직 사령은 전 대장의 요청을 거역할 수 없어 부단 지휘관인 최진혁 대령에게 은밀하게 보고했다. 최진혁 대령은 주말임에도 즉시 복귀를 결정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면회실에서 유은서 하사가 뛰어들어와 그의 품에 안겼다. 필승. 할아버지. 유하사는 최대한 밝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탁경석 대장의 눈은 이미 그녀의 미세한 균열을 포착하고 있었다.
유 하사가 눈 밑에 평소보다 두꺼운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손톱 밑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상흔들. 이 모든 것이 탁경석 대장에게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탁경석 대장은 유 하사가 가져온 장터 국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은서의 손, 그녀가 입을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를 따라갔다. 유 하사는 대화 내내 불안하게 면회실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탁경석 대장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확인했다. 바로 면회실 입구 복도였다. 그때 깔끔한 근무복 차림의 채수와 중사가 복도를 지나갔고 유 하사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탁경석 대장은 채수와 중사의 오만한 눈빛과 유 하사를 향한 경멸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은서야. 내 눈빛이 불안하다. 누군가 너를 감시하는 듯이 말이다. 너의 시선은 파악이 아닌 경계다. 그것도 내부 인물에 대한 경계. 탁경석 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유 하사는 순간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훈련 복귀 후라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특전사 대원은 훈련 후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주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것이다. 만약 독에 물렸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리쳐라. 내 뒤에는 내 할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 할아버지가 아끼는 후배 장군들이 있다. 탁경석 대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여 유 하사에게 용기를 주려 했다. 유 하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707 특수임무단 하사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 부조리를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채수와 중사가 면회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탁경석 대장의 허름한 차림을 보고 그가 전설적인 대장 출신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유 하사를 짓밟을 기회로 삼았다. 채수와 중사는 복도에서 유 하사가 경계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유 하사에게 가할 모욕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것이다. 유 하사, 너 지금 면회실 청소 당번인 거 잊었나? 내 할아버님과 노닥거릴 시간이 있나 보지. 당장 따라 나와. 청소 점검받을 시간이다. 명령 불복은 용납하지 않아. 내 할아버지의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이 국밥 냄새 나는 곳을 깨끗이 정리해야지. 채 중사의 목소리는 탁경석 대장이 듣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들으라는 듯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 하사는 사색이 되어 탁경석 대장을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저 금방 다녀올게요. 잠깐만. 탁경석 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거라. 하지만 내가 돌아오는 시간이 내 군화가 이 부대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공포 그 자체였다. 유 하사가 채 중사를 따라 면회실을 나가자 채 중사는 보란듯이 유 하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 밀침 속에는 채수와 중사의 오만한 권력의식이 담겨 있었다. 탁경석 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국밥 용기를 정리한 뒤 위병소 근무자에게 물어 채 중사가 유 하사를 데리고 간 곳이 본관 뒤편 창고 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늙은 노인의 그것이었지만 그 방향과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지금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서의 명예와 손녀를 지켜야 하는 할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걸고 불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느렸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특수전 사령관 이현우 중장에게 전달할 보고의 내용과 부대를 뒤집을 절차가 완성되고 있었다. 탁경석 예비역 대장은 본관 뒤편 인적이 드문 낡은 창고 옆 공터에 도착했다. 그는 벽돌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와 둔탁한 마찰음을 들었다.
그의 시계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과 장소는 그의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었다. 고작 저런 촌뜨기 노인 하나 믿고 눈에 힘을 주는 건가? 내깟 것이 감히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논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곳은 내 왕국이고 너는 평생 내 발밑이야. 알아들어? 내가 흘린 땀 냄새가 역겹다고. 전 특수전 사령관 할아버지가 내 백이라도 되나 보지. 여기는 내 할아버지의 그림자도 닿지 않는 곳이야. 채수와 중사의 목소리는 조롱과 가학적인 쾌감, 그리고 권력에 대한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탁경석 대장은 담벼락 너머를 보았다. 유은서 하사가 무거운 전술 군장을 맨 채 흙바닥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있었고, 채수와 중사는 자신의 전투화 발을 유하사의 등 위에 올려놓고 짓밟고 있었다. 유하사는 고통을 참으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권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군형법상의 폭행 및 가혹 행위였다. 채수와 중사는 발에 힘을 주어 유하사의 등을 뭉갰고 유하사의 입에서 작은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탁경석 대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는 이미 냉각되어 차가운 강철과 같았다.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피를 이은 손녀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특전사의 붉은 명찰을 단 다른 대원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군 전체의 치욕으로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작은 불의가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탁경석 대장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는 위병소 밖으로 나와 낡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낡은 폴더폰을 움켜쥐었다. 그는 현 특수전 사령관 이현우 중장의 번호를 눌렀다. 이현우 중장은 탁경석 대장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출세했으며 가장 원칙에 충실한 지휘관이었다. 신호음은 단 2번 울렸다. 이현우입니다. 현 특수전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나다. 탁경석 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현우 중장은 스승의 목소리에 숨을 멈췄다. 그는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스승님, 사령부 상황실에 있습니다. 특전 사령관으로서 제 부대 일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스승님의 목소리가 707 특수임무단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감찰이 필요하다. 자네 지휘 헬기 지금 당장 707 특수임무단 정문 앞으로 띄워. 헬기를 말씀하십니까? 스승님, 제가 직접 군사경찰대 감찰팀을 꾸려 이동하겠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셔야 현장 조치를. 707 특수임무단 정문 앞이다. 30분 준다. 헬기 준비를 포함해 20분 안에 이륙해야 할 것이다. 탁경석 대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자네는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내 손녀딸의 고통을 묵인한 지휘관들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내 손주 딸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군화발에 밟히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이현우 중장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현우 중장은 스승의 그 한마디가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특전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즉시 깨달았다. 탁경석 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낡은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자신이 보낸 단 하나의 메시지가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고요히 기다렸다. 특수전 사령관 이현우 중장은 사령관실에 굳어선 채 분노를 토해냈다. 군화발에 밟히고 있다. 자신이 지휘하는 최정예 부대에서 발생한 이 치욕적인 사건은 특수전 사령관으로서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탁경석 예비역 대장의 분노는 곧 특전사의 명예에 대한 분노였기에 이현우 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고 수준의 대응을 결정했다. 그는 이미 헬기에 오르기 전 사령부 당직실에 제707 특수임무단의 단장 최진혁 대령과 대대장 김동진 중령의 즉각 복귀 및 대기를 명령했다. 이 명령은 일반적인 감사 절차를 완전히 건너뛴 지휘권 정지를 염두에 둔 초강수였다. 이현우 중장은 사령관실을 뛰쳐나가며 비서실장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박소령, 특수전 사령부 군사경찰대 특임팀 최고 무장 상태로 즉각 출동 대기.
지휘 헬기 지금 당장 엔진 돌려. 목표 지점 제707 특수임무단 정문. 20분 내로 이륙한다. 단장 최진혁 대령에게 다시 전파해. 지금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군복을 벗을 줄 알라고. 이현우 중장의 목소리는 사령부 복도를 울렸고 모든 현역 장병들은 그 분노의 깊이에 전율했다. 특수전 사령부는 순식간에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특수전 사령관의 긴급 출동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부대에 대한 무장 감찰 및 지휘 통제를 의미했기에 사령부 전체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헬기는 20분도 채 되지 않아 굉음을 내며 이륙 준비를 마쳤다. 이현우 중장은 헬기에 오르며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 부조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스승의 명예와 유은서 하사의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한편 제707 특수임무단에서는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정적이 깨지고 있었다. 채수와 중사는 자신이 유은서 하사에게 가한 모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지축을 뒤흔드는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는 특수전 사령관의 표식이 선명한 거대한 지휘 헬기 한 대와 호위 헬기 2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다. 굉음과 함께 헬기의 하강풍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다. 부단 당직 사령이었던 김동진 중령은 커피를 뿜으며 소리쳤다. 사령관님, 오늘 방문 일정 없었잖아.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해. 단장 최진혁 대령님께 연락해서 상황 보고하고 복귀하시도록 해. 헬기의 하강풍은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연병장에 착륙했다.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대 특임팀이 뛰쳐나왔고 그 뒤를 특수전 사령관 이현우 중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그의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심판하려는 듯 차가웠다. 이현우 중장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김동진 중령을 밀치듯 지나쳤다. 김동진 중령은 현역 중장인 사령관의 강렬한 분노에 압도되어 제대로 된 경례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 지휘관이 누구야? 단장 최진혁 대령 당장 안 튀어나와. 김동진 중령은 공포에 질려 경례했다. 필승. 사령관님. 대대장 김동진 중령입니다. 단장님은 외부에 계시다가 지금 복귀 중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부대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 군사경찰대 투입시켜 정문 후문 전부 폐쇄해. 이현우 중장은 연병장에 모인 대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를 색출한다. 내가 직접. 한 놈도 빠져나갈 생각 마라.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은 곧장 부대 정문, 탁경석 예비역 대장이 앉아있는 위병소 밖을 향하고 있었다. 김동진 중령은 특수전 사령관의 명령이 단순한 감찰이 아닌 부대의 지휘권 정지 및 숙청임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의 묵인 아래 발생한 채수와 중사의 작은 가혹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현우 중장은 스승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특수전 사령관 이현우 중장은 헬기 착륙 후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위병소 밖으로 향했다. 뒤따라온 김동진 중령은 이 상황이 일개 하사나 노인 민원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렸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추측으로 복잡했지만 정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충격적이었다. 위병소 밖 낡은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탁경석 예비역 대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현우 중장을 무표정하게 올려다보았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낡은 점퍼 차림에도 불구하고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이현우 중장은 위병소 차단봉을 스스로 밀어 올리고 탁경석 대장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투모를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죄책감으로 떨렸다. 스승님, 늦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제 부대 내부의 치욕을 방치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감히 스승님을 이곳까지 오시게 하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온 김동진 중령과 위병소 초병들은 이 광경에 얼어붙었다. 특수전 사령관이 중장이 일개 민간인 노인에게 군모를 벗고 사죄하고 있었다.
이현우 중장과 탁경석 대장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 특전사의 정신적 계보를 잇는 절대적인 위계였다. 탁경석 대장은 나지막이 말했다. 고개 들게 이 장군. 자네를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불의가 자네의 부대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현우 중장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스승이 턱짓으로 가리킨 흙 묻은 국밥 꾸러미를 두 손으로 공손히 집어들었다. 중장이 흙 묻은 꾸러미를 드는 모습은 부대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으로 다가왔다. 대대장. 탁경석 대장이 김동진 중령을 불렀다. 자네가 대대장인가? 내 손녀 유은서 하사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그 한마디에 이현우 중장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김동진 중령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유은서 하사가 바로 특전사의 아버지의 손녀였으며 자신이 묵인했던 부조리가 특수전 사령관의 긴급 강습을 초래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은 파열 직전이었다. 이현우 중장은 김동진 중령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면회실 지금 당장 확보해. 그리고 군사경찰대 대장. 유은서 하사 채수와 중사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다. 당장 내 눈앞으로 데려와. 김동진 중령은 사령관의 명령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부대 전체에 유은서 하사와 채수와 중사의 면회실 즉시 집합 명령이 울려 퍼졌다. 채수와 중사는 자신이 부른 시시한 보고 자리일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당당한 걸음으로 면회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있는 탁경석 대장을 보자마자 이현우 중장에게 아첨하듯 말했다. 사령관님, 부르셨습니까? 강 하사의 일처리 미숙으로 면회객분께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직속 선임인 제가 사과드리고.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태도와 보고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 틀렸다. 이현우 중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저분은 내가 지휘하는 특전사의 명예 그 자체이신 분이다. 최 중사. 자네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창고 뒤편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채수와 중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탁경석 대장이 모든 것을 목격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왕국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현우 중장은 채수와 중사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탁경석 대장의 증언과 유은서 하사의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분노의 차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 인연이 감히 후배의 등을 군화발로 짓밟아. 특수전사의 명예를 내 더러운 발로 지시겨. 내 인연이 인간이야. 당장 전투화부터 벗겨. 군사경찰대 특임팀 대원들이 채수와 중사를 결박하고 그녀의 전투화를 거칠게 벗겼다. 채수와 중사는 절규하며 발버둥 쳤지만 특수전 사령관의 명령 앞에서 무력했다. 이현우 중장은 곧바로 유은서 하사를 안쪽 방으로 보내 상처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탁경석 대장은 유 하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밟힌 것은 내 등이지만 찢어진 것은 특전사의 기상이다. 들어가거라. 유 하사는 눈물을 머금고 여군 헌병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이현우 중장은 김동진 중령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채수와 중사의 생활관, 사무실, 개인 차량까지 철저히 뒤져. 전현이 사용하던 모든 서류와 개인 물품, 특히 암호화된 개인 파일은 모조리 압수해. 내 직속 감찰팀이 지금 막 부대에 도착했을 거다. 그들에게 인계해. 얼마 지나지 않아 감찰팀이 확보한 채수와 중사의 암호화된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파일에는 유은서 하사에 대한 가혹 행위 기록뿐만 아니라 김동진 중령의 주말 골프 비용 지원, 최진혁 대령의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 등 비리 상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동진 중령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리 부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채수와 중사의 비위를 묵인하고 그녀의 충성을 즐겼던 것이 결국 자신의 파멸을 가져왔음을 깨달았다. 탁경석 예비역 대장은 썩은 부위만 도려내서는 안 되지.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야 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현우 중장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즉시 심판을 집행했다. 대대장 김동진 중령을 포함하여 파일에 언급된 모든 인원들 전원 직위 해제하고 사령부 군사경찰대로 즉각 압송해.
주말이라 부대 밖에 있는 단장 최진혁 대령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한다. 김동진 중령은 절규했지만 헌병들은 그의 계급장과 붉은 명찰을 뜯어냈다. 제707 특수임무단 지휘부 전체가 특수전 사령관의 단호한 심판 아래 공중 분해되는 순간이었다. 최수와 중사의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심층 조사는 특수전 사령부 전체를 뒤흔드는 경랑을 일으켰다. 특수전 사령관 이현우 중장의 단호한 명령 아래 김동진 중령과 최진혁 대령 등 제707 특수임무단 지휘부는 현장에서 즉시 직위 해제 및 압송되었고 부대는 군사경찰대의 삼엄한 통제 아래 놓였다. 부대의 모든 활동은 정지되었으며 대원들은 격리되어 취조를 받아야 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최수와 중사의 사악한 가혹 행위와 그 대가로 지불된 뇌물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그 직후에 찾아왔다. 이현우 중장이 사령부 정보국 및 군사경찰대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을 심층 분석한 결과 최수와 중사가 단순히 부대 내 비리를 저지른 것을 넘어 그녀의 비자금과 상납 목록이 외부의 군사기밀 유출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파일에는 최수와 중사가 외부 인물에게서 특정 보급 물품의 수량, 최신 특수 장비의 배치 현황 등 707 특수임무단의 작전 핵심 정보를 은밀히 거래했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최수와 중사가 비리 자금으로 은밀히 거래했던 정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유은서 하사에 대한 최 중사의 가혹 행위는 개인적인 악의를 넘어 반역 조직의 부패한 뿌리를 감추기 위한 공작이었음이 명확해졌다. 이현우 중장은 경로했다. 그는 즉시 이 사건을 국가안보 비상사태로 격상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국가정보원과의 공조 아래 정화 및 첩보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최수와 중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된 외부 접선 인물들을 추적하고 군사기밀 유출 조직의 핵심 인물을 생포하는 것이었다. 이현우 중장은 이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팀으로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 최고의 은밀성과 정예성을 자랑하는 직할 흥랑 특수임무팀을 지목했다. 그리고 이 팀에 합류할 핵심 요원으로 사건의 가장 내부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동시에 강인한 정신력을 증명한 유은서 하사를 전격 발탁했다. 유은서 하사는 면회실의 작은 방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이현우 중장의 임시 지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현우 중장과 군사경찰대 대령, 그리고 정보국의 요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유 하사는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이 거대한 작전의 핵심 고리로 다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 하사. 이현우 중장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자네가 겪은 고통은 개인적인 악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악마들의 더러운 뿌리였다. 자네의 최수와 중사에 대한 보고와 자네가 묵인했던 그 부조리는 결국 이 나라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전사의 명예가 이토록 짓밟힌 것은 처음이다. 유 하사는 전율했다. 최수와 중사의 군화에 밟히던 고통이 결국 국가 반역이라는 거대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필승. 사령관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 악의 뿌리를 뽑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유 하사는 망설임 없이 외쳤다. 이현우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자네는 이제 특수전 사령부 직할 흥랑 특수임무팀에 공식 배속된다. 흥랑팀은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도 최고의 은밀성과 침투 능력을 보유한 팀이다. 자네의 임무는 단순한 특수작전이 아니다. 최수아가 거래한 기밀 목록과 외부 인물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의 접선 인물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아지트에 은밀 침투하여 군사 기밀 유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네의 특기인 은신술과 정밀 첩보 능력이 필요하다. 곧이어 흥랑 팀장 조기태 소령이 들어섰다. 조 소령은 40 초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수많은 실전을 겪은 노련한 전사의 그것이었다. 그는 유 하사를 훑어보았지만 탁경석 대장의 손녀라는 배경이나 피해자라는 사실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능력과 임무 수행 의지만을 판단하고 있었다. 유 하사.
나는 내가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왔는지 관심 없다. 이곳 흥랑에서는 오직 임무 성공과 팀원 생존만이 중요하다. 너의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가 채수와 중사에게 짓밟히던 그 공포를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자들에게 돌려줄 때다. 유은서 하사는 망설임 없이 필승.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채수와 중사의 가학 행위에 시달리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에 남은 희미한 군화 자국은 그녀를 특전사의 심판자로 만드는 낙인이자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조기태 소령과 함께 채수와의 암호화된 파일을 분석하는 임무에 즉시 착수했다. 파일 속에는 유 하사의 고통을 사들인 악마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은밀한 거래 내역이 숨겨져 있었다. 유은서 하사는 흥랑 특수임무팀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즉시 사건의 핵심인 채수와 중사의 암호화된 파일 분석 임무에 투입되었다. 조기태 소령은 유 하사의 뛰어난 기억력과 그녀가 사건의 내부인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에게 파일에 기록된 모든 인물과 거래 정황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파일 속에는 김동진 중령과 최진혁 대령 외에도 707 특수임무단의 보급체계를 관장하는 전직 보급장교의 이름과 그와 연결된 외부의 민간 무역회사 사장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조기태 소령은 이 무역회사 사장이 북한 측과의 접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현우 중장은 유하사에게 이 무역회사 사장의 거주지에 침투하여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은밀 첩보 작전을 명령했다. 유하사, 자네의 임무는 생포가 아니다. 오직 증거 확보다. 그들이 기밀을 숨겨놓은 디지털 매체나 서류를 회수해야 한다.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자네의 외할아버지가 지켜온 특전사의 명예가 이 작전의 성공에 달려있다. 이현우 중장은 유하사에게 직접 임무의 중대성을 주지시켰다. 유하사는 망설임 없이 필승.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녀는 채수와 중사의 군화에 짓밟히던 때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 임무가 자신의 존재 이유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조기태 소령과 함께 서울 외곽의 부유한 주택가에 위치한 무역회사 사장의 거주지로 향했다. 깊은 밤 유하사는 흥랑팀의 엄호 속에 목표물의 침실에 그림자처럼 침투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도구로 방범 장치를 무력화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목표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하사는 소리 없이 그의 개인 서재로 이동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금고 속에 숨겨진 서류들을 고해상도 카메라도 촬영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목표물인 사장이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기 위해 침실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유하사는 찰나의 순간 몸을 숙여 서재의 두꺼운 커튼 뒤에 은신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격렬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훈련 때 배운 대로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채수와 중사에게 짓밟히면서도 내지 않았던 단 하나의 신음소리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채수와 중사의 비웃음과 모욕을 떠올리며 나는 그림자다.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목표물은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유하사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거주지를 빠져나왔다. 복귀 후 조기태 소령은 유하사가 확보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즉시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하드디스크에는 707 특수임무단의 작전 배치도, 최신 특수 장비의 운용 계획을 포함한 수많은 군사 기밀 자료와 함께 북한 측 인사와의 은밀한 접촉 정황이 담겨 있었다. 채수와 중사로부터 시작된 작은 부조리가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반역 행위였음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이현우 중장은 유하사가 확보한 증거에 격노하며 합동참모본부와 국가정보원과의 공조 아래 심판 작전을 최종 명령했다. 유하사는 자신의 고통이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악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특전사로서의 명예 회복 작전이 되었다. 유은서 하사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흥랑 특수임무팀은 특수전사령관 이현우 중장의 직접 지휘 아래 심판 작전을 개시했다.
임무 목표는 군사 기밀 유출 조직의 핵심 인물을 생포하여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작전 장소는 무역회사 사장이 다른 접선책들과 만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외곽의 폐쇄된 산업시설이었다. 조기태 소령은 유하사에게 정밀 저격수로서 고지대에 매복하여 팀의 진입을 엄호하고 핵심 인물의 생포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겼다. 새벽 2시. 흥낭팀이 목표 시설을 포위한 가운데 전직 고급 공무원과 북한 측과의 접선책인 제1교포 사업가가 시설에 진입했다. 유은서 하사는 초정밀 저격총을 휴대하고 고지대에 매복하여 목표물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현우 중장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조기태 소령의 명령과 함께 흥낭팀이 시설로 침투하자 격렬한 교전이 시작되었다. 군사 기밀 유출은 반역죄였기에 팀은 망설임 없이 실탄으로 대응했다. 접선책인 제1교포 사업가가 시설 후문으로 권총을 들고 도주를 시도했다. 조기태 소령은 유하사에게 생포를 명령했다. 유하사, 도주 목표물, 다리를 맞춰 생포해라. 절대 놓치지 마. 유은서 하사는 극한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거리가 300m에 달하고 움직이는 목표물이었지만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사업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사격은 오차없이 정확했고 목표물은 생포되어 국가정보원으로 이송되었다. 유은서 하사는 국가 안보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이현우 중장은 작전 성공 후 유은서 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유하사, 자네는 오늘 특전사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했다. 자네의 할아버지 탁 장군님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이현우 중장은 유하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즉시 그녀의 중사 진급 심사를 명령했다. 유은서 하사는 중사로 특진했다. 그녀의 진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특전사가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보상한다는 메시지가 되었다. 채수와 중사를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은 군사법원에서 최고형을 선고받았으며 김동진 중령과 최진혁 대령은 불명예 제대와 함께 겁의 심판을 받았다. 유은서 중사는 중사로 진급한 후 이현우 중장의 호출을 받고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실로 향했다. 이현우 중장은 그녀에게 최종적인 미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조기 전역이다. 다른 하나는 특수전 사령부 직할 흥낭 특수임무팀 부팀장 보직을 맡는 것이다. 자네의 할아버지 탁 장군님은 내가 이 군을 책임지는 동안 특전사의 정신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 역할을 자네에게 맡기고 싶다. 유은서 중사는 명예 전역 서류를 밀어넣고 흥낭팀 부팀장 보직 서류를 움켜쥐었다. 사령관님, 저는 군을 떠날 수 없습니다. 채수와 중사가 밟았던 것은 제 등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군인의 명예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 명예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필승.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유은서 중사의 결단은 특수전 사령부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흥낭 특수임무팀의 부팀장으로서 조기태 소령과 함께 특수전 사령부의 최전선에서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경험은 이현우 중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특수전 사령부의 훈련 및 부조리 방지 교범을 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채수와 같은 악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전사의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유은서 중사의 전문성은 국경을 넘어섰고 미국, 영국 등 해외 특수부대와의 비공개 합동훈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특전사의 위상을 높였다. 유은서 중사가 중사로 진급한 지 1년 후 그녀는 이현우 중장의 지시 아래 해외 합동 대테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현우 중장은 그녀의 배웅을 위해 위병소까지 동행했다. 유 중사, 자네는 이미 특전사의 전설이다. 이제 자네의 명예를 세계에 보여주고 오게. 이현우 중장이 격려하며 말했다. 유은서 중사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현우 중장에게 격려했다. 필승. 다녀오겠습니다. 차량은 활주로를 향해 나아갔고 그녀는 특수전 사령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정예 특수 임무였다. 유은서 중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특전사의 명예를 걸고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최정예 중사로 거듭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대 내부의 부조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명예와 원칙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조직을 정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유은서 중사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